건설 건자재, 자산주, 유틸리티. 작년 하반기의 섹터 때는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이번엔 섹터 중에서도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는 기업들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하반기에 그 전략 및 유망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과연 이분이 네. 그 전에 나와서 말했던 섹터들이 네. 조금 올해 괜찮았는지 요거 점검해야지 요 신뢰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예. 작년 2020년 12월에 첫 번째 촬영을 저랑 하셨거든요. 예. 이제 그때 말씀해 주신 섹터가 이제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요. 뭐였냐면 네. 화학, 네. 그다음에 건설, 조선, 음식 섹터가 좋고 이 중에서 저평가될 기업을 찾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일단 화학, 건설, 조선, 음식은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어때요? 보니까 이렇게 대표 네. 기업들 보니까 네. 뭐 적게는 한 20-30%에서 많게는 100% 수익률이 난 기업들이 네. 뭐 화학, 건설, 조선, 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음식료는 최근에 좀 올랐고 네. 화학, 건설, 조선이 매우 좋은 그렇죠.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네. 뭐 화학, 건설, 조선 좋았다 네. 이런 얘기 네. 굉장히 많이 들렸죠. 네, 맞습니다. 야, 작년에 요거 어떻게 예측하셨던 거예요? 일단은 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었고 네. 이제 화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원재료가하고 판매 단가인데 그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원재료가는 좀 떨어졌는데 네. 판가가 올라가는 그 스프레드 확대 구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화학 기업들이 뭐 그 석유화학부터 정유화학이 모두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들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좋았던 것 같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뭐 보궐선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원체 많이 제일 안 오른 섹터가 또 건설 섹터였어요. 또 오랫동안 그 현 정부 들어와서 네. 가장 핍박받는 가장 데미지가 컸던 그치. 섹터가 건설이어서 저는 밸류에이션이 아주 사실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퍼가 뭐 이때인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을 봤던 건데 네. 이제 싼 부분도 밸류가 싼 부분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이제 4월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뭐 서울은 오세훈 시장님이 그렇죠. 되셨고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시장님이 되셨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되시면서 재건축 완화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져오다 보니까 네. 이제 건설 건자재들이 이제 다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것도 상반기에 매우 좋았었던 부분인 거고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가 좀 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또 수주도 이제 조선업 자체가 이제 중국이 많이 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압도적으로 이제 중국과 이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이제 주요 선사들이 이제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국의 진가를 안 거지. 그래서 수주들이 꽤 잇따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해서 이제 조선주들이 네. 대표 조선주들이 좋았고 또 기자재 업체도 같이 이제 따라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음식 같은 경우는 조금 슬로우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곡물 가격도 이제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판가가 올라간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전망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음식도 밸류가 쌌었거든요. 네. 밸류가 싼 상황에서 이제 판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이익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시장 기대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네. 더 좋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화학, 네. 건설, 조선, 음식 네. 요게 실제로 결과가 좋았는데 네. 일단 향후 뭐 하반기에 좋은 유망 섹터를 여쭤보기 전에 네. 요 네 개 섹터는 네. 지금 남은 하반기에 좀 어때요? 일단은 조금 선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고 예, 보는 좀 건가요? 해서 여기서 섹터가 다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는데 조금 더 편안한 밸류에이션에 있는 기업들로 가시는 게 네. 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 없는 쪽으로 조금 시장 수급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말했으면 네. 100% 맞췄는데 네. 그때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하지 말았어야 반도체. 되는데. 네. 반도체 계속 봐야 합니다. 네. 반도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 네. 멘트를 하셨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근데 네. 반도체 섹터는 네. 특히 뭐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굉장한 이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힘들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엄살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조정이 얼마나 받았다고.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그 정도 네. 조정은 있는 거고, 사실 작년에 반도체를 좋게 봤던 이유가 네. 국내 투자하고 또 해외 쪽, 특히 미국 쪽의 투자가 네. 이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네. 이게 투자가 많이 이러면 이제 장비주들이나 수주주 같이 좋잖아요. 이제 그렇게 좋게 봤었는데, 네. 그게 없어진 게 아니죠. 조금 딜레이 된 거죠. 딜레이 된 거다.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미국 갔다 오셨고, 네. 그러면서 갈 때 그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 뭐 SK 뭐 주로 많이 가셨잖아요. 맞죠. 회장님들이 가셨잖아요. 네. 가셔서 미국 투자를 또 결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속도가 조금 빠르냐 느느냐의 차이지. 근데 투자 부분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도 여전히 뭐 좋게 본다. 예, keep going. 아니 팀장님이 좋게 본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네. 12만 전자는 없다. 증권사들 목표가 줄 하향. 한마디로 네. 그 전에 네. 12만 원까지 찍었나 봐요. 삼성전자 목표가가. 네, 이달 네. 들어 네. 9만 2천 원까지 떨어졌대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걸 도표로 보면 자 여기서부터 보면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가죠 위에 게 예. 위에 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올해 초에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다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이제 원래는 하이투자증권 10만 원, 하나금융투자 11만 원, 신한금융투자 제일 높게 불렀네. 거기 다니시잖아요. 유진투자니까 11만 원인데 네. 아니 지금 그 팀장님이 다니고 계시는 회사도 10만 5천 원 낮췄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얘기죠. 의견이니까 그냥 네. 참고만 해주시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네. 김 작가님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 네. 증권사 리서치에서 목표가 하향을 한다고 네. 주가가 꼭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예, 오히려 목표가 하향이 바닥을 찍었던 적도 꽤 있습니다. 꽤 있다. 있는데 저는 이 목표가 하향이 뭐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이해한다고 계시는데 예. 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낮춘 거죠? 생각했던 변수들이 조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네. 상황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어쨌든 그 목표가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어쨌든 녹여야 되니까 그렇죠.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은 목표가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데이터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네. 그걸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가 하향이 그렇죠. 된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목표가를 유지하거나 올려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왜 그러냐면은 이슈가 있었던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진행 속도가 조금 슬로우해졌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PC하고 모바일 수요가 네. 예상보다 좀 떨어졌던 거죠. 네.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큰 시장인데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핸드셋 시장이 좀 죽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PC 수요도 조금 슬로우했고 네. 그리고 서버가 이제 빅데이터 기업들이 서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시기도 조금 조율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그 제품이 네. 출하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조금 슬로우해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목표가 하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하지만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악재로 작용하는 이 지금 변수와 요인들이 네.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 저는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뭐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네. 지금 시점에 보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도 네, 괜찮다고 저는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가격이 지금 79,800원, 네. 8만 원 약간 안 되는 가격인데 네, 지금도 괜찮은 예,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네. 그래서 지금 재고 관련된 것들도 조정이 이제는 네. 충분히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재고를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재고를 또 어느 정도 확장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네.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네. 세트 업체들이 재고를 그냥 비워둘 수는 없어요. 지금 최근에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족하다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수요가 올라오는데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비메모리 쇼티지 이슈가 메모리 업체들 하락을 가져왔고 네.
메모리 업체의 대장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사실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네. 뭐 TSMC를 비롯해서 오해는 좀 풀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팀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섹터 네 가지가 이제 화학, 건설, 조선, 음식 네 가지 섹터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보니까 팀장님 그때 12월에 나왔잖아요. 네. 이때 보니까 2020년 12월 31일에 81,000원이고 지금 이제 79,800원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자세히 또 팀장님 출하 날짜를 찾아보니까 팀장님 디테일하시다. 12월 초에 출을 하셨더라고. 12월 10일쯤에. 아. 12월 10일쯤으로 친다면 이때가 한 73,000원. 결국에는 100점 그 주세요. 시점 기준으로 올랐네. 100점 주세요. 틀리진 않았네. 네. 올랐다 빠진 거지. 그쵸. 예. 저희 모두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 고점이 너무 인식이 돼 있으니까 예. 이거는 빠진 거다 작년에 비해. 이렇게. 10명 중에 9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네. 저도 뭐 수많은 고객분들을 응대했지만은 네. 자기의 원금은 네, 여기 처음에 불입한 금액이 아니에요. 자기 계좌에 고점이 자기 연금으로 생각하시고 그 고점보다 빠지시면은 네. 그냥 손실 났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인드는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네. 팀장님 5개 섹터 결론적으로 다 맞추셨네. 사실 운이 많이 작용했고요. 네. 예, 저기 실력보다는 운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그 운 이제 우리가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네. 2021년 이제 하반기 유망 섹터 네. 오늘 또 좀 한번 얘기해주고 가세요. 예,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또 네. 준비를 해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건설 건자재에 대한 것들은 네. 지속적으로 좋을 거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사이클이 왔어요. 네.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노후화 주택에 살 수는 없거든요. 네.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 자체는 새 집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그쵸. 욕망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억눌려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부부싸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근로자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게 서울에 집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어요. 맞죠. 맞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할 수밖에 필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리고 내년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네.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정치를 참여하시는 정책 위반자들이 정치나 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터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시장의 센티도 나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미분양도 많이 줄었고 그 건설사들이 자체 사업도 많이 하고 지금 도급량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정부에서 공급량을 늘리려고 3기 신도시를 또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물량들이 계속해서 건축 인허가라든지 착공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올랐던 기업에 대한 것들은 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네. 아직도 건설 건자재들이 상승의 룸이 좀 남아 있고 아직도 조금 싼 기업들이 꽤 있다. 꽤 있다. 예, 그런 기업들을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예, 또 올 상반기 같은 좋은 또 시장 그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건설 네. 건자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째. 음식료인데요. 네. 음식료가 최근에 그 좋았던 부분이 가장 큰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했고 네. 가격 정가가 될 거라고 그렇죠.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올라간 음료수 가작 가격 아이스크림은 안 낮아져.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원재료하고 이제 단가에서 일단은 그 미스매칭이 되는 시기가 있겠지만은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음식료,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과거에 음식료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네, 이 부분들도 계속 좀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새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셔서 그렇지만은 해외에 나가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과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꽤 있어요. 네,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는 아직도 인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K푸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표 기업들이 그 해외 진출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올 1분기에도 해외 시장의 그 매출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음식료가 내수주만 볼 것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멀티플이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도 킵고잉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시베리아 횡단열차 탄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거기 이제 중간중간마다 정거장이 잠깐 휴식하거든요.
거의 정거장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초코파이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뭐 저희가 얼마 전에 기생충에 나와서 뭐 짜파구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예전에 국내 시장 여의도에서 이제 그 불닭볶음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실 멀티플을 아직도 낮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라인업이 적다. 그 회사는 지금 대표 기업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면에 대한 라인업이 되게 많은데 이제 다 아시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한정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때 불닭볶음면이 잠깐 반짝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저는 좀 견조하고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스테디셀러의 제품이 됐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해외 시장에서 그런 좀 성과가 좋은 제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을 본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상승률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가 이제 음식료.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반도체. 다시 이제 반도체. 예, 그 말씀드린 제가 작년 하반기에 말씀드린 5개 섹터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저조한 반도체 킵고잉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던 했으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반도체는 알겠습니다. 꾸준히 보자. 또요? 네 번째는 이제 금융주. 이게 이제 새로운 거네요. 예, 새로운 거죠. 이건 좀 근데 예. 그새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그래도 좋게 보는 이유는 은행, 증권, 보험을 다 같이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월봉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꼭 월봉으로 차트만 놓고 보지 마시고 기업의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대표 기업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제일 큰 기업. 네, 아유 많이 올랐죠. KB금융 많이 올랐죠. 일본으로 봤을 때. 네. 월봉을 보러 가셔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조금 다르죠. 네. 네, 뭐 일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오른 것 같은데 네, 아직 정고점을 못 넘었죠. 월봉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내용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수익의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예대 마진이에요. 그렇죠. 네, 순이자 마진이라고 해서 제가 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대 마진이 좀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확장 구간에 이제 접어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은행 같은 경우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확장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이제 호재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17년도 대비해서 지금 ROE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오늘 저희 회사에서도 보고서가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ROE가 3년 만에 개선이 되는 그 초입 국면이라서 이제 수익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기업의 가치에 대한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20-30% 이상 개선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금융주 특히 은행주를 가지고 뭐 50% 100% 이상 수익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금융주 은행은 이제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 대표 은행들 하고 지방의 대표 은행들까지도 전 아직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치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도 좋게 보는 이유는 저는 시장이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탁금도 아직까지도 조금 슬로우해지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풍부하고 계속해서 그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증권사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작년에 증권사들이 충당금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쌓았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먼저 선집행된 충당금 때문에 조금 충당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이익으로 또 잡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고객 예탁금 보니까 지금 63조네요. 네, 그 좀 최고점 대비해서 조금 슬로우해지긴 했어요. 한 부분이 있고 보험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상승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금융주 자체가 인플레이션 상승기에 전반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유리한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를 좋게 보는 이유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또 남은 섹터 한 개 정도 더 있나요? 지금 유틸리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 가스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상승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기나 가스 관련돼서
좀 밸류에이션도 싸면서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들은 네. 아주 높은 상승률은 아니지만은 네. 이제 포트폴리오에 은행과 마찬가지로 꼭 들어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는 부분이고 유틸리티가 정확한 이제 전기나 가스 뭐 이런 그쪽을 기업들이죠. 이제 유틸리티라고 네, 하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여섯 번째로 그동안 이것도 참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외면했었던 건데 네. 자산주들. 자산주. 네. 자산주. 네. 자산이 많은 기업들. 아. 땅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빠르게 오냐 늦게 오냐의 차이지 계속 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네.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기업을 그 가치 평가할 때 네. 수익 가치하고 자산 가치를 같이 계산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성장주 시기에는 수익 가치에 이제 더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실적 장세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네.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땅의 가격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억인데 네. 지금 시가총액은 그 3분의 1밖에 안 돼. 1,000억이야. 예. 예. 뭐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배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2분의 1, 3분의 1인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자산주들의 움직임이 스마트머니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주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 금융주와 더불어서 이제 리츠. 부동산 리츠,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은 네네. 대체 투자 자산으로 리츠는 이제 뭐 월 이자도 주고 또 뭐 연간 배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리츠를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네. 경기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그 기업들이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쵸. 네, 제가 오늘 제가 운용하는 그 텔레그램에 네. 그 메리츠 연구원 분이 해주신 게 있어요. 네. 그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코로나 이후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감소폭 큰 품목들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1위가 해외여행, 뭐 스포츠, 그 다음에 관중 뭐 관련된 뭐 패키지 관광, 오락, 숙박, 대중교통, 뭐 박물관, 도서관, 항공교통, 뭐 치과, 카지노 이런 것들이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들을 제가 오늘 좀 올려드렸었는데 이 업종 중에서도 이제 경기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네.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네. 이제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네. 좀 덜 오르거나 이제 좀 살만한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시회가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그쵸. 예, 이제 하기 때문에 전시나 관람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다 디지털 교육으로 전환하고 맞아요. 그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줌 같은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제 네. 그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온라인에 대한 경쟁력도 있으면서 만약에 비대면 교육이 다시 살아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꽤 높은 수익률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네. 하고 피부 미용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조금 주춤했는데 네. 해외 시장까지 좀 개척이 되는 지금 것들을 좀 현장에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이 네. 상승 룸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네. 건설 건자재, 네. 그다음에 음식료, 네, 그다음에 반도체, 네. 금융주, 네. 유틸리티 이제 전기 가스고요. 네 맞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자산주, 네. 일곱 번째가 리츠는 네. 이제 부동산, 네, 그다음에 코로나 어떻게 보면 피해주.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 궁금한 거 몇 가지는 좀 네. 해결을 하고 넘어가면 네. 뭔가 성장 쪽의 섹터는 반도체 말고는 딱히 좀 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제 생각이 맞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장 쪽이 그런 쪽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유망 세트는 아무래도 제가 고른 거기 때문에 네. 재투자 성향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성장주가 안 좋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네. 전문 투자자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으실 거고 그렇죠.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 좀 편안하면서 네. 수익률도 좀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지금 권장을 하는 사항은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지런하시고 네. 사실 전문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세요. 네. 근데 일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조금만 본인이 스터디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섹터를 투자하시기는 조금 편안한 환경일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섹터가 사실은 뭐 우리가 좀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것들인데 네. 자산주는 네. 좀 잘 와닿지 않거든요. 네. 어느 쪽도 해당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요거 뭐 종목을 꼭 찍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종목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좀 해당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일단은 그 PB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PBR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소개팅을 해가지고 네. 저 PBR 보통 우리가 1 이하를 그렇죠. 청산가치보다 이하의 주식들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네. PBR이 1이면은 네. 그 시가총액만큼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1,000억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부채를 제외한. 네. 근데 그 이하인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0.2, 0.3, 0.4, 0.5이대인 그 PBR 기업들이 좀 있고 네. 그래서 1 이하인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원자재들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조금 패키지로 좀 가지고 있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아주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만약에 1,000억인데 PBR이 0.5예요. 500억이죠. 아, 예. 그러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자산은 1,000억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500억이 거래되고 그쵸. 있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네. 그냥 그 회사 상장 폐지됐어. 네. 그러면 주주들한테 그 1,000억의 가치만큼 돌려줘야죠. 돌려주나요? 네. 돈이 그 있으니까. 청산을 하면 돌려줘야죠.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안 망한다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음. 보통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주는 방법이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해준다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 상승이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피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주가에 대한 그 업사이드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산주들이나 PBR 1 이하의 기업들이 네. 주주 환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은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는 이제 4-5개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8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중에서도 정말 더 매력적인 거 딱 3개만 정리해 주세요, 그냥. 일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순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세 세 가지 가지. 말씀드리면은 건설 건자재 건설 건자재, 하고 자산주 하고 유틸리티 유틸리티.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네. 있어요. 작년 하반기의 섹터 때는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네. 이번엔 섹터 중에서도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는 기업들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장 매력적인 섹터 네. 건설 건자재. 네. 사실 이게 호재로 발동할 수 있는 게 내년에 대선. 네. 뭐 이게 있기 때문인 것도 있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내년 대선 앞두고 우리 개인 투자자 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사실은 저는 이제 대선 관련 주식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저희가 시장에 참여하시는 주식 투자자들이 좀 네.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는 대선주들이 인물주 위주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네. 그 인물들이 어떠한 정책을 필 거냐. 정책 관련된 쪽으로 이제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책 관련주들이 저는 예상을 하는 게 말씀드린 지금 서민들이 가장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이슈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교통 관련된 문제 네.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또 건설만큼이나 핍박받았던 게 원전이거든요. 근데 원전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가가 좋고 최근에 주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원전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지금 또 사회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저출산. 이제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네.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이 부담 없는 기업들은 이제 대선주의 편입이 돼도 좋지만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는 기업들은 이제 한번 시장 참여자들이 고민을 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그 섹터인데 네, 최근에 그 엔터 쪽을 네, 개인은 팔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좀 약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그 현상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왜 네. 그런 거죠? 그쪽 디지털 시장에서의 그런 비즈니스의 확장을 되게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아, 메타버스 같은 그런. 네, 맞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 네. 지금 해외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또 한류, 케이팝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실질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성장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VC라든지 그런 그 통찰력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배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 기반에 가지고 분석을 하기에는 네. 엔터주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비즈니스는 성장을 하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성장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